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가 어느새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강원 영동에서는 강원도지사 후보들과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를 초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이끌어온 김진태 후보가 앞으로의 4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감없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담 순서는 각 후보의 일정을 고려해 조율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넓은 강원도 어떻게 다니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캠프에 여쭤봤더니 관용 차량 주행 거리가 20만 킬로를 넘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구 4바퀴, 5바퀴입니다. 20만 킬로, 지구 5바퀴를 돌고 왔고요. 지난 4년 동안 정말 쉼없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강원도 역사가 지금 631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해본 적이 없죠. 제대로 된 제조업, 그것도 첨단 산업으로 산업 지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120개 첨단 산업이 지금 시작돼서 지금 막 진행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계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완공까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출마를 다시 결심하게 됐고요. 그동안 또 이렇게 큰 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이 체감, 도민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앞으로 4년이 주어진다면 이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도 특별하게 바꾸겠다. 아주 생활 밀착형 그런 공약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 후보님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사진을 제가 본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손자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제분이 지금 결혼을 하셨는데 재임 기간에 결혼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네. 조용히 이 결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게 딱 4년 전이었는데요. 도지사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제 큰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는 걸 또 그때 그 청첩을 돌리기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수행 비서한테까지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서 이렇게 몰래 결혼식을 치르고 왔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좀 있으셨겠네요. 가족사인데도. 네. 자, 본격적으로 질문을 네.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검사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이신데 그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당선된 이후 언제쯤 재선에 도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보통 검사 출신이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요새 검사 그다지 그렇게 인기가 좋지도 않고요. 이미 다 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목청 높여가지고 했고요. 또 이렇게 좀 도정을 맡을 기회가 그것도 아주 어렵사리 돌아와서 제가 이제 이걸 맡으면서 이제는 순한 맛이다. 그렇게 막 그 강경하고 맨날 핏대 세우는 김진태가 아니다 해서 4년 동안 나름 차분하게 도정을 이렇게 하다가 이 해오던 것이 이렇게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은 4년만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책임지는 자세로. 그래서 다시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지사 당선되시고 취재 현장에서 만나 뵙고 나서 국회의원 하실 때 하고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후보님 본인은 지사로 이제 재직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와 어떤 차이가 좀 있으신가요? 이게 저는 본래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국회의원 하면서 조금 성질을 조금 버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치열하게 그 진영이 항상 대립하는 그 현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저는 또 정의감에 그 뒷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또 그런 역할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 행정을 맡다 보니까 이 생각 자체가 바뀝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여당 야당 가리고 이렇게 하면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민주당 지지자들 많은 데는 여긴 다 배제하고 지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아마 행정을 했다가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게 또 4년을 이렇게 살아왔고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더 보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도민들 민심을 들으셨을 때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도민 민심 이런 거는 사실 뭐 이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걱정을 좀 안 했죠.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좀 이 도정 수행을 그래도 차분하게 열심히 잘한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 그래서 전국 그 17개 시도 중에서 이 50% 도정 수행이 50%를 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도 들고 그래서 별 걱정을 안 했는데 이 해가 바뀌어서 금년이 되니까 이게 뭐 무슨 뭐 여론이 아주 이렇게 큰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좀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가운데 도지사는 아무리 잘해도 50%를 넘기가 힘들고 대통령 지지도는 뭐 60%가 넘는다고 하고 이런 구도에서 좀 제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선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후보 대 후보 여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지사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로 나온 사람의 그 면면을 보고 누가 더 이 지역 일을 할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4년 도정을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후하게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그거로 끝난다고 하면 100점을 주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원도 역사상 처음으로 산업 지도를 새로 바꿨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정부가 이제 5극 네. 3특 전략을 얘기하면서 호남, 충청, 영남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이른바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지금 지방선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강원도에서 좀 조용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상대적으로 또 이 조용한 강원도 앞으로 5극 3특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에 권한을 주고 마음껏 스스로의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를 시작해서 이제 통합을 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유혹하고 그렇게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통합하면 1년에 5조씩 줄게. 그렇게 줄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그러면 완전히 찬밥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머리까지 깎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편가르기 하지 말고 우리 특별자치도도 분명히 좀 챙겨달라. 그래서 삭발투쟁까지 하게 됐는데요. 역시나 통합하면 얼마 준다고 하더니 그 약속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돈 예산 얼마 더 달라고 이 특별자치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저 얄팍하게 예산 가지고 그러지 말고 아주 제대로 권한을 넘겨주고 우리 강원도에서 마음껏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삭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강원특별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차 개정안까지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걸 요구하면서 머리를 직접 밀고 네. 이 투쟁을 하셨던 이제 현직 지사 입장에서 또 지금 후보 입장에서 강원특별법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가 어떤 게 있을까 네.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겉은 이렇게 번듯하게 나왔는데 내실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처음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정말 아무런 그 내용이 없었어요. 특별자치도가 됐다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걸 지금 그 3년 동안 지금 법조항이 84개가 됐습니다. 이제 좀 뭐가 좀 됐습니다. 2차 개정안 때 아주 대폭적인 우리가 권한을 넘겨받았어요.
농림, 산림, 군사, 농업 규제 4대 규제를 다 풀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아서 지금 절대 농지도 풀고 그 민통선도 막 올리고 환경 영향 평가도 우리가 직접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제 경쟁하는 후보가 뭐하러 법만 자꾸 바꿉니까? 그냥 주어진 것만 가지고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통합법은 한 달 만에 법조항이 300개, 400개가 됩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이렇게 투쟁해가지고 이제 84개의 법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조항만 자꾸 늘리려고 한다? 너무 실정을 모르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법조항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권한은 더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받아온 걸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고 더 필요한 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3차 개정안이 통과되는 그 다음 날부터 4차 개정안을 다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혹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다시 머리를 또 깎으실 생각이신가요? 당연하죠. 네. 그 머리만 깎아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네. 2번, 3번이라도 깎겠습니다. 지금은 뭐 더 깎을 머리도 없지만요. 근데 참 국회가 그렇더라고요. 2년 동안 그렇게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설득해도 본척 만척도 안 하다가 머리 깎으니까 그제서야 해주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민심이 정말 악화되겠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한 거 보고 부산시장님도 머리 깎아가지고 부산법도 통과됐잖아요. 제가 이 도지사 머리 깎는 건 원조입니다. 부산시장님 저한테 밥도 안 사고 따라 하시더라고요. 네. 자, 행정복합타운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청사 얘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신청사나 행정복합타운이 두 후보 간에 완전히 이제 극명한 의견 차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발생하는 갈등, 그다음에 예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조정안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요거 제가 30초 내로 좀 설명드릴 테니까 잘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논란을 만드니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도청이 옮겨가죠. 춘천에서 춘천으로. 도청 건물 하나만 딸랑 가겠습니까? 그 주변을 좀 멋지게 이렇게 좀 미니타운처럼 가꿔보자. 한계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도청만 하나 가면은 저도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거기가 완전 난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땅값은 엄청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만 평으로 해서 뭐 좋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계획적으로 좀 거기를 가꿔보자. 이게 행정복합타운이에요. 그런데 김진태가 하니까 뭔가 좀 시비는 걸고 싶고 야, 행정복합타운은 거 뭐하러 해? 그거 할 돈은 어딨어? 이런 식으로 자꾸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잘 꾸미려고 하는데 도민분들이 대부분 다 싫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그때는 왜 안 하냐고 또 비판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안 하게 되면 10년 뒤에 도민들이 야,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누가 이렇게 난개발하도록 내버려뒀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판만을 위한 비판하지 말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 머리를 맞대고 다시 차분하게 해서 그 일대도 좀 멋지게 꾸미는 것이 아마 나을 겁니다. 자, 강릉의 이 제2청사 네. 설치를 이 처음부터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네. 그때 당시에 강릉 오셔가지고 이 당시 김진태 지사께서 툭 던진 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네. 제2청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기능이나 뭐 역할이나 그다음에 지금 모습이 대학 건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진짜로 이 당시 김진태 지사의 그냥 생각에서 갑자기 나오게 된 건지 이런 과정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 영동 지역 도민분들은 제가 이 청사를 강릉에 했다는 것은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벌써 3년 전에 해서 아유 좀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했어야 됐어요. 농담처럼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는데 그건 뭐 제가 가볍게 듣는 것이고요.
정말 해냈습니다. 10년 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것을 제가 도지사가 되고 그 다음 해 23년도 1월 달에 어느 모임에 가서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개청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야, 그게 그렇게 힘든 건 줄을 모르고 정말 6개월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준비가 다 안 돼 있는데 공무원처럼 이제부터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1년 준비해, 2년 준비해 차근차근하게 해서 선거 직전에 자 이제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죠. 6개월 내에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했습니다. 급히 뭐 조직, 조례 이런 거 다 만들고 직원들 설득해서 정말 그 300명이나 되는 우리 직원들로 해서 이청사가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고생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하기가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가서 봤더니 지금 만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거기서 처리한 민원 건수가 8,000건입니다. 이제 이 영동 지역에 있는 분들은 뭐 여권 만들고 뭐 각종 뭐 증명서 떼기 위해서 도청에 갈 일이 없어요. 저기 춘천까지 갈 일이 없어요. 태백산맥을 넘어가지 않고 강릉에서 일이 다 처리가 됩니다.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소방본부가 있죠. 소방 그 대원들 인원수가 4,000명이나 됩니다. 제2 소방본부를 또 우리 영동 지역에 만들 겁니다. 이걸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슨 산불 재해가 특히 많은 영동 지역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앞으로 우리 많은 또 도민분들이 더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다시 된다면 제2 소방본부 영동 지역에 꼭 바로 만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대학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하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관을 바꾸고 그다음에 혹시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문제는 할 수 없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 청사에 와보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도 아주 아름답고 도립대학교 안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정말 우리 강원도에 있는 그 어떤 대학 캠퍼스보다도 아름다운 곳에서 쾌적하게 민원인들 또 일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부지와 건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것도 좀 더 앞으로 검토를 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소방본부 제2 소방본부는 그때 이청사 말씀처럼 갑작스럽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충분히 지금 현직에 계시는 동안에 논의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이것도 소방 우리 대원들은 굉장히 소방대원들이 먼저 그것을 또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런 재난 상황에서 지금 소방본부 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그런 인원들이 다 또 자원도 이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야, 그렇구나. 이 제2 소방본부도 진즉에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집중 다 검토가 돼서 공약으로 내게 된 겁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생기지만 또 환경 또 훼손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 또 관광 활성화에 대한 지역 개발 측면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방안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5세 케이블카 운행하는 거를 좀 보고 죽고 싶은 사람입니다. 82년도에 처음 아이디어가 나오고 지금 도대체 몇 년입니까? 44년이 됐습니다. 이제 착공해서 지금 이제 한참 공사 중입니다. 내년이면은 이제 준공이 됩니다. 아직도 환경 우려를 하시는 분들 뭐 좀 일부 계시겠지만요. 그 케이블카 기둥 중간 지주가 총 6개인데요. 그 기둥 한 개가 깔고 있는 면적이 2.4평입니다. 다 해봐야 14평밖에 안 됩니다. 14평이요. 그것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그런 방식으로 아주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설악산 그 꼭대기까지 그동안 올라가 보지 못하신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이용하시게 되는 그런 세상이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악산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 비해서 이 케이블카 사업이 또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강릉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 환경 영향 평가를 빨리 이제 마무리를 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추진 속도에 너무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44년 걸렸는데 너무 빨리 된다 그러면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기다리다가 이제 정말 지칠 정도가 됐습니다.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오히려 저는 조금 이게 속도가 늦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요새는 이런 케이블카 이제 지주 로프를 걸고 하는 거를 헬기를 이용해서 하면 좀 더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헬기가 그 무거운 자재들을 들고 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큰 그 케이블을 얹히면 되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환경론자들이 반대를 해서 이유는 사냥들이 놀란다고. 헬기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짐승들이 놀란다고 해서 헬기 작업을 못하고 거기에 그런 물자들을 나르는 임시 케이블을 놓고 본 케이블을 다시 까는 이런 좀 어려운 번거로운 작업을 하느라 이게 시간이 오히려 걸리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뭐 우려하시는 분들 거기에 다 맞춰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도 내년이면 드디어 준공입니다. 양양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강릉 데이터 센터 이 문제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그때 두 달 좀 일찍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공식에서 네. 제가 그때 직접 취재를 했지만 이게 좀 너무 빨리 진행된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그 환경 영향 평가 그 한 맺힌 환경 영향 평가 우리 오색 케이블을 몇십 년을 그 발목을 잡았던 그 환경 영향 평가권 자체를 우리 강원도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날림으로 한다? 그랬다가는 이게 시한부로 가져왔습니다. 3년 동안만. 환경부에서 3년이 이제 내년이면은 3년이 되는데요. 당신들 안 되겠어, 못 믿겠어, 다시 내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하는데 지난번 강릉 데이터 센터 환경 영향 평가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을 때 한두 달이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영동 지역은 아무래도 관광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또 양양 같은 곳에서는 서피 비치가 개발되고 이러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민들에 대한 소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 또 어디 가서 하룻밤을 잔다면 가장 가보고 싶은 것이 어디냐? 그걸 이제 숙박형 여행지 선호도 조사라고 하는데요. 강원도가 1등입니다. 그것도 2등하고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1등. 그게 우리 강원도가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또 강릉이나 영동권은 아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천혜의 관광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와서 적어도 1박을 하기에 딱 적당한 곳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까? 그 해안선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어젯밤은 양양 수산항, 그젯밤에는 삼척 장호항 마을회관에서 잤습니다. 직접 자고 그 어민분들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야, 이제는 물고기만 잡아가지고 이 어민들 생계를 유지하기가 정말 이제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해서
그 삼척 장호 양양수산항에서 어촌 체험형 그 휴양 마을을 해서요. 이런 뭐 스노클링 뭐 가서 또 뭐 여러 가지 탈 것 이런 것들을 체험을 했는 체험 시설을 거기다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뭐 체류형 관광을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이미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어민들의 생계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제시가 됐고요. 많은 수입도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면 아마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은 수도권 분들이 오실 겁니다. 지금 그 안 그래도 계속 현장에서 주무시는 그 SNS를 보고 있는데 그러세요? 잠자리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 그 회관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원일기 드라마 전원일기가 아니고요. 마을 회관에서 쓰는 일기다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5밤을 내리막 이렇게 지금 그런 데서 자고 회관에서 자는데 좀 뭐 몸은 좀 피곤합니다. 딱딱한 곳에서 그렇게 집 떠나서 이제 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재미는 있어요. 밤 늦게 이렇게 가서 이 마을에 와서 좀 묵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장님 또 어촌 계장님이 또 반가워해 주세요. 그래서 야 우리 도지사님 오셨다고 마을 분들 연락해서 거기서 막걸리 드시면서 좀 얘기하다가 밤이 좀 늦으면 제가 이제 아유 이제 시간도 늦었는데 그만들 이제 들어가셔야죠. 제가 여기 치우고 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가시라고 하고 거기 좀 치우고 거기 이제 퍼질러 잡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좀 제대로 된 소통을 이걸 좀 진작에 했어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해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푸근합니다. 그 제작하는 스태프들 괜한 고생시키는 건 또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저 혼자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 우리 직원들이 따라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그게 또 서로 고생이더라고요. 그 마을회관 방에서 4명, 5명이 같이 뒤엉켜서 자니까 이거는 뭐 코는 골아대지 첫날은 그냥 거의 비몽사몽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폐광 지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대규모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최근에는 조단위의 이제 대체 산업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그건 또 역설적으로 그동안 들어갔던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이 예산들이 네. 이제 효율적으로 쓰이거나 또 지역을 이렇게 그 좋게 만드는 것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주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 폐광 지역 어떻게 또 해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명칭도 석탄산업진흥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여기는 대체 산업이 핵심입니다. 우리 한때 대한민국의 이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그 석탄 산업, 그 광산이 이제 속속 다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아주 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대체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태백시청, 삼척시청 공무원들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 설명회를 한 자리에서도 제가 칭찬 많이 했습니다. 태백시청의 그 시장하고 직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뭐로 이거를 대체 산업을 해야 되느냐. 청정 메탄올 산업으로 그거를 이제 뚫은 겁니다. 야, 청정 메탄올이 대형 선박의 원료로 아주 이게 그 새로운 각광받는 산업이거든요. 그거를 장성광업소 그 탄광이 있던 자리에다가 이런 최첨단 이런 시설을 이제 따냈습니다. 삼척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딱 하나밖에 없고 두 번째 들어서는 이것 3,600억이나 들어가는 삼척에도 광업소가 있었죠. 지금도 지금 있잖아요. 도계.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탄을 캐러 가던 그곳에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산업 의료 클러스터를 논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런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만 합치더라도 사업비가 7,1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이거 너무 어려운 산업을 이거 택해서 이게 정말 잘 될까요? 이러는데요. 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낸 우리 공무원들, 우리 주민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성공해 내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타 통과를 하고 실제로 사업이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지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 바늘, 그 허리를 묶어서 쓸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큰 산업을 바꾸는 것이 1년 만에 뚝딱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가 이제 아직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기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이거를 앞당겨서 이제 앞으로 1년 또 늦어도 2년 내로는 착공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또 한 2년 내로 그러니까 앞으로 한 4, 5년 뒤에는 이제 준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좀 더디어 보여도 그렇게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자손들을 대대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주 효자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을 기대해도 좋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릉의 그 청년 임대 주택 현장에서 취재 현장에서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청년 유출 문제 뭐 계속 심각한 문제로 강원도에 남아 있습니다. 청년들이 강원도에 정착하게 하려면 아마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강릉 거기서 청년 임대 주택 그걸 하나 만들었죠. 지금 자금이 넉넉지 않으니까 한 번 만들 때 그거 한 동 80세대, 100세대짜리 아파트 한 동씩밖에 지금 현재는 만들 여력이 없는데요. 그거를 지금 강원도에서 6개 시군에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됐고 지난번에 삼척에서도 이제 그거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요. 이 청년들이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 그 공공 임대 주택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먼저 좀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이제 주는데요.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서 거기에 무슨 18평짜리다 그러면 옛날 우리가 살았던 거의 30평에 가까운 정도의 그게 나옵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살고 임대료가 얼마냐? 한 달에 막 5만 원이에요. 5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요. 그러니 얼마나 또 경쟁도 치열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다른 시군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겠죠. 일자리. 일자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큰 기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산업 구조를 바꾼다 하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 우리의 수입을 위한 겁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기업들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일자리도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기업들이 어느 지역에 들어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지난 4년 동안 이런 기업들이 60개 기업이 이미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가속이 붙습니다. 이제 반도체 기업도 9개가 들어오고 이런 거 저런 거가 이제 그 120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시작돼서 막 설계도 그리고 이런 단계거든요. 준공이 돼도 이제 막 준공하고 이러니까 이게 처음에 한 바퀴 구르는 게 힘들지 이 왜 눈덩이가 한 번 구르면 그 다음부터는 막 정말 눈덩이처럼 커지듯이 이제 그 가속이 생기는 시기가 바로 앞으로 4년이면은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자, 지금 고유가 시대, 이 전쟁, 중동 전쟁 때문에 고유가 시대, 고물가 시대를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당연히 계속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 이제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4년 만약에 다시 한번 당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이 지역 경제를 살릴 방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한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가
정말 좀 가려운지 이런 것을 좀 압니다. 이번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중동 전쟁까지 터져서 이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석유 이 원자재 값이 막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도정에서는 이 수출하는 기업들의 그 원가 상승, 물류 비용 상승을 이거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다가 수출하는 업체들을 리스트를 쫙 뽑아서 그분들한테 전부 오셔라. 그래서 뭐가 부족하냐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다. 기금을 마련해서 그렇게도 했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또 기름값 다들 기름값 올라서 힘드시겠지만 가장 힘든 분들 중에 어민들입니다. 어민들. 고기잡이 어선 나가면 이건 드럼통 단위로 기름을 써야 되는데 어획량은 뭐 늘 비슷하거나 줄어드는데 기름값은 2배로 오르면은 나가봐야 이게 오히려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름값 인상분을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좀 지원해 주겠습니다. 큰 소리는 쳤어요. 그래놓고 인상분의 50%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이건 결국 지방에서 또 맡아드려야 됩니다. 제가 다시 도지사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그 부분 재정적인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민들에게 그것은 충분히 더 기름값 인상분은 더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방비에서 다 보전해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네. 자, 어느새 선거가 40여일, 한 4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승부처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영동 지역 분들이 좀 잘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저는 정말 그 의리 하나로 강원도를 버린 적도 없고 뚝심 하나로 이청사를 6개월 만에 옮겨놨고 여기에 그 많은 우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런 산업들을 다 깔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진태가 좀 의리 하나는 있지. 그래도 좀 일은 하지. 이렇게 좀 믿어주시면 제가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정말 뭐 뼈를 갈아서라도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그 우상호 후보 측에 토론회 하자고 촉구하고 네.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하고 그 상대 후보하고 토론 시원하게 하는 거 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책 대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토론을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한 달쯤 뒤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신 분이 왜 그러시나 저는 이런 경우는 또 본 적이 없습니다. 설사 아유 뭐 그 토론 뭐 아유 괜히 하기 싫더라도 저도 처음에 이 정치할 때는 토론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제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한 달 뒤에 합시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하기 싫어도 가서 또 준비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좀 너무 좀 티나게 그러시는 것 같고 그러지 말고 시원하게 정책 이 대결을 하려고 그러면 좀 뭐 당장 4월 안으로 한번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뭐 한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그 알 권리를 충족해 드리는 게 저는 후보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하시기로 했죠? 아닙니다. 아직 토론회 하기로 한 건 아직도 아닌가요? 뭐 제대로 된 게 없고요. 제가 좀 자꾸 그 핑계만 대지 말고 열흘 내로 한번 합시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좀 답이 없는데 좀 하자고 여기 우리 강릉 MBC에서 좀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자, 지난번 우상호 후보께도 이 시점에서 딱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접경 지역 문제를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이 이 우리 쪽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아주 선명한 그런 영역이고 또 우리는 그 고성군이 또 철원군이 이 강원도에 접경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남북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앞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남북 문제를 뭐 푸는 것은 당연히 뭐 그걸 반대하지는 않는 사람인데요.
거기에만 매달려서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금강산 관광이 저렇게 실패한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도 없는 이북 저 김정은은 우리를 최고의 지금 적성 국가 취급을 하고 맨날 그냥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우리만 속도 없이 평화 평화 그렇게 평화가 말로만 해서 평화가 온다 그러면 전쟁이 도대체 인류 역사상 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보에 대한 것은 여야 없이 확고하게 그건 지켜나가면서 일단 그 남북 관계 풀릴 것만 생각하고 그냥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그 무슨 9.19 합의다 그래가지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뭐 거기 비행기도 뜨지 못하게 하고 뭐 GP 다 철수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왜 민통선은 그대로 둡니까? 자신들은 이미 안보에 대한 필요한 것들 다 풀면서 주민들이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왔던 것은 풀어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도정에 들어서 이거부터 좀 풀자 해가지고 그 민통선 많이 북상시켰고요. 고성의 그 통일 전망대 그거요. 왜 거기 한번 구경하러 가면은 뭐 신분증 다 내야 되고 뭐 4시간이면은 돌아오고 그러니 거기가 무슨 관광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군 당국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이제 민통선을 저 통일 전망대 있는 데까지 안쪽으로 뒤로 물르기로요.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여의도 면적의 뭐 10몇 배가 되는 것을 이미 풀었고 앞으로도 아주 획기적으로 지금 풀어 나갈 그럴 계획으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4월 16일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날이었는데 강릉에서 저녁에 기도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취재를 갔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이 후보자들이 몇 분이 다녀가셨어요. 이 옷을 입고 오진 않으셨습니다. 빨간색, 파란색을 입고 오진 않으셨는데 아쉬운 점이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보이지 않더라. 그게 저는 그래서 평소에 이게 뭐 누가 이렇게 가로막는 것은 아닐 텐데 이거는 혹시 이제 그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뭐 가슴 아픈 그 얘기를 또 뭐 이제 갑자기 좀 새삼스럽게 또 꺼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것을 그렇게 좀 정략적으로 뭐 어떤 특정 정파에게 계속 그걸 뭐 공격,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저는 그 세월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수색 작업을 하러 나갔던 우리 강원 소방 헬기가 추락했던 것. 그때 그게 2014년인가. 제가 거기까지도 현장에까지도 다 가서 위로해 드리고 그 장례까지 다 마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런 곳입니다. 남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는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재선에 성공해서 다시 4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앞으로 강원도를 어떻게 바꿔놓겠다. 우리 도민들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지금 하고 있는 이 산업지도를 바꾸는 것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강원도는 첨단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이 삶도 특별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생애 전 주기 거기에 맞는 맞춤형 돌봄 체계를 다 갖춰서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리, 강원도에 대한 의리로 평생을 살아온 김진태, 또 이 뚝심으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를 이끌어온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해내겠습니다. 저를 꼭 믿어주십시오. 네. 제가 우리 김진태 후보님 도지사 당선되시고 나서 지금까지 취재했던 기록을 들여다보니까 제일 먼저 기사 썼던 내용이 그 친일도지사 행적을 도청 안에 역대 도지사 사진 아래다가 써놓는 그런 내용들이었더라고요. 저는 되게 의외였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면서도 의외였고 첫 번째 인터뷰했던 때가 강릉 산불 현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김진태 후보가
이 과거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이런 쪽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줏대 있게, 뚝심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진태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두 도지사 후보의 시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 들으신 후보의 답변에서도 강원의 미래를 보셨기를 바랍니다. MBC 강원 영동이 준비한 강원도지사 후보 특별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강원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